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점적인 초음속 돌파 기술. 2. 성공적인 비공개 테스트. 3. 바이든도 KF-21 원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전투기가 비공개 비행 시험에서 슈퍼크루징을 무사히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비행 시험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 7월 초에 시작된 비행시험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KF-21이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 전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놀라운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륙 시험에서는 소음 피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KF-21 비행시험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며칠에 2-3회 비행을 하는 정도지만 이번 여름부터는 하루 최대 10회 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카이는 읍면 이장단과 주요 민원인들에게 사전 문자 동보를 통해 비행 시간을 알리고 이착륙 시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작년부터 소음 대책 TF 전담팀을 운영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시제기는 군용기나 민간 항공기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당국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륙 시험은 KF-21 전투기의 동체 내구성 테스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비행을 마치는 것은 물론 이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기의 바퀴 랜딩 기어 시스템과 쌍발 터보팬 엔진 F414 엔진의 추력에 대한 오류를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기관포와 미사일 다수가 제대로 탑재되어 이륙이 되는지와 고고도 비행 시에서도 문제없이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륙 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순환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과 타우러스 미사일, GPS 유도 폭탄 등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가진 총 12개의 무장창의 다양한 무기들이 무장된 무게를 KF-21 전투기의 동체가 이겨내고 이착륙이 원활하게 공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끝없이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KF-21 보라매가 비밀리에 이륙에 성공한 소식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 및 조립에 성공하여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연행 비행시험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국방이 정말로 실현되기까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에서 권위 있는 랭킹 조사업체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집계한 지난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서비스 기반 경제와 세계에서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상승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위를 차지한 일본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며 2계단 내려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산업의 수출 호재가 강대국 순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가장 큰 고객으로 손꼽히는 폴란드와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며 KF-21 협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폴란드 국방위원장이 F-35 전투기 도입을 고민 중에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을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군사동맹 협력과 동시에 공동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폴란드 공군에게는 KF-21 보라매가 F-35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장은 KF-21과 F-35의 적합성에 대해 폴란드 정부 측에서 공동 생산을 처음으로 언급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KF-21로 확보한 국내 기술 능력으로 합리적인 가성비까지 확실히 갖춘다면 미국산 F-35와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독자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과 이별한 독립을 꿈꾸며 거의 모든 전투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KF-21 전투기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KF-21 전투기가 전폭기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게끔 하드포인트가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자사의 군용 기체가 진화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으로 필요에 의한 변화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GPS 유도 폭탄과 전력 미사일을 갖춘 전폭기의 형태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해외 수출은 물론 KF-21의 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의 도입 유력 후보 중 하나인 KF-21 전투기는 최첨단 디지털 전투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 전 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공군이 갖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뿐만 아닌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와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에서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포함될 통합 전자전 체계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탐지 및 분석하고 교란 전자파를 송신하는 전자전 체계로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보람의 기체 전투 체계를 다분야된 센서 무전과 기타 동식 및 지휘 체계로 통합 운영하여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기체의 두뇌 역할을 현대전에 알맞게 업그레이드하여 공중전의 승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맡아온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로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또다시 선정되었는데요. FAU-10 경전투기 사업에서 전투체계 및 통합 전자체계를 맡아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모든 지역이 300억씩 평평해서 공군의 위력이 더욱 증가하는 폴란드의 지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 증강될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 전략은 유럽 전역에 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러시아 추적 미사일이 폴란드를 타격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이며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나토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엔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WP는 나토는 통상 수요일 회의를 연다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폴란드 상황을 긴급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100발이 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 프셰보도프 농장에도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겨냥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공격이 확인될 경우 나토 국가에 러시아 무기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연합 EU 회원국입니다. 긴급회의는 폴란드 정부가 나토 헌장 사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나토 헌장 사조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피오트르 물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나토 헌장 사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방위 조항인 나토 헌장 5조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조 발동은 3차 대전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공격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안제이 드다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나토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해 주요 7개국 G7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긴급 회동을 한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폴란드 정부의 미사일 피격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소개하고 폴란드의 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이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두 국가가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피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애도의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폭격이 러시아의 소행이 맞는지, 그렇다면 의도한 폭격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피격 보도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 트위터에 현재로서는 어떤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텅 빈 무기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기 공동구매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의 외교 안보고위 대표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국방 분야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각 회원국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는 각 회원국 간 협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이 방위력 증강에 쏟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국 간 공동구매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비율이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협력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 비율을 3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정된 방산업계 생산 역량 내에서 같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군대 간 상호 농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국 간 협력 조율 역할을 하게 될 유럽방위청 EDA 예산을 13%까지 증액하는 한편 EU 내 방산업계 생산 증대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명문화된 추진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세부 방안 논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EU 집행위와 보렐 대표가 제안한 무기 공동구매 구상은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국 간 구매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무기 재고를 채우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회원국 간 경쟁이 가열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앞서 EU는 C19 팬데믹 국면에서 유사한 이유로 백신을 공동구매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동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U 내부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통합에 치중해온 EU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유럽의 안보를 나토에 오랫동안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보렐 대표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방위 역량과 군사 분야 투자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국방 분야 지출이 삭감됐다고 설명하면서 그간 줄어든 투자분을 메우려면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700억 유로 약 96조 원가량을 국방 분야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산산업이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1일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규모와 그리고 신속한 납기가 미국 방산업계에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미 방산업계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폴란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연내 폴란드에 무기를 인도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순전히 마케팅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무기를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입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 방산업계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한국의 유럽 국가들에게 대규모 방산 계약을 연이어 따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역시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K2 전차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적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러시아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커졌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이나 독일의 방산업계가 납기를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무기보다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부품 호환도 가능하며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비 경쟁이 지속된 이유로 약속한 납기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다른 나토 국가들도 한국을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서 무기 수출을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확전이 될 경우 한국이 유럽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방산 특수를 맞이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전쟁 없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태가 단순히 사고로 밝혀지고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며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열렸는데요. 해당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 물론 마시에이 야본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 자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는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변공격기, 다연장 로켓 첨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개최됐습니다. 기수가 힘차게 깃발을 흔들자 K2 전차 10대가 열을 지어 빠른 속도로 진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휘날리고 사방에서는 축포와 함께 연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차들은 정차한 뒤에도 제자리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비트는 움직임을 선보이는 듯 우수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에서 개필러란 구형 전차와 차기 도입될 신규 전차 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군 180대 중 10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우선 수출하여 폴란드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수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980대에 대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8월에 1차 인도군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 폴란드의 경우가 처음인데요.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K2 전차의 엔진 출력은 1500마력으로 포장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가 적용된 120mm 활강포와 12.7mm K6 기관총, 7.62mm 동축 기관총이 함께 장착되어 있으며 탄약수가 필요 없어 K1 전차보다 1명 줄어든 3명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대 현대로템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수출로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향후 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적기의 물량을 공급, 폴란드 자주 국방에 기여하겠다고 그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 물론 마시에이 야본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참석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는 인수, 검사 등 절차를 거친 뒤 폴란드의 기갑부대에 배치될 계획인데요. 우리의 K2 전차가 최전선을 지키며 폴란드 국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분야 협력은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산 체계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또 장기적으로 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군사 전문 방송의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무기, 군사작전, 기술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미국,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올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국 전투 탱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군대 구성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첨단 주력 전차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리즈로서 XK2 프로그램을 통해 흑표 K2 전차가 주력 전차로 개발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영상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K2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전차에는 수중 스노클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4.2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스템은 설정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탱크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약 7초 만에 시속 32km 7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요. 또한 60도의 경사를 오를 수 있으며 최대 1.3m의 수직장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움직일 때도 이동 중에 발사체를 장전할 수 있는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20mm 주포는 분당 약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 40발의 다양한 포를 발포하는 흑표 전차는 연속 3분 동안 적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총 16발의 포가 자동 장전기에 저장되고 24발이 전차 내부에 저장되며 다양한 탄약을 발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자체 개발 및 개선된 텅스텐 엣지 키네틱 에너지 관통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관통기는 이전 세대의 텅스텐 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통 성능을 갖습니다. 미국 M830A1 히트 LPT와 유사한 탄약으로 지상의 인원, 비장갑 및 경장급 차량, 저동비행 헬리콥터 등에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포탑 전면의 양쪽에 장착된 바르스 유탄 발사기는 흑표 전차의 방어벽을 보충해줍니다. K2 전차의 MBT는 전면의 운전석, 중앙의 전투실, 후면에 엔진 및 변속기가 있는 전통적인 배치를 갖고 있으며 K2 장갑은 미지의 합성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사용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K2 전차의 시스템 보호 장비로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포탑에 장착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하고 전차 승무원에게 즉시 경고하며 광학, 적외선, 레이더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바르스 유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레이더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과 레이더 방해기, 4개의 전체 베어링 레이저 경고 수신기 LWR도 있습니다. 전차 차량에 색이 칠해지면 승무원에게 경고하며 컴퓨터는 빔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르스 유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과거 토그넘 MT833 디젤 엔진으로 구동됐지만 신형에는 현재 라이센스로 제작된 독일 M2 883 디젤 엔진과 랭크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완전 자동 변속기에는 5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포함됩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6개의 이중 고무 타이어 로드 휠과 구동 스프로킷이 있는 트랙 빌턴 롤러와 아이들러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스펜션 상부는 장갑 스커트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트랙의 모든 보기 대차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람 서스펜션 유닛이라는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장치로 전차가 무릎을 꿇듯 주포의 각도를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기존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치풍 센서와 함께 포탑의 전면, 포에 배치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 FCS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열 광학을 사용하여 최대 9.8km 범위의 특정 표적을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승무원은 이동하는 동안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공비행, 항공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포수 조준경은 KGPS를 포함하고 지휘관은 국군 지휘관의 파노라마 조준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수로부터 주탑과 포 통제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햄플, 화학보호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탄약실에는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분출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전차가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면 대기 센서가 승무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공격 및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K2 전차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변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르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스포르크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레드백을 시범 운용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군용 레드백을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이어 전해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그 위용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한국 방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